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욕망과 자본주의입니다. 네, 매일 마주하는 광고, 또 끊임없이 무언가를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소비 문화, 더 나은 삶을 향한 갈망, 이 모든 것 뒤에는 대체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이번 탐구에서는 라캉, 들레즈, 지라르 같은 사상가들의 통찰부터 시작해서요. 경제학, 사회학적 분석, 또 무프, 심지어 유튜브 강연까지 아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주의와 인간 욕망의 이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여정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욕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의 욕망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되고 또 이용되는지, 이거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당신의 욕망에 대해서 좀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욕망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어떻게 자본주의라는 이 거대한 기계를 끊임없이 돌아가게 만드는지 그 작동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우선 욕망 그 자체에 대한 다양한 시각부터 짚어보죠. 여러 자료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중 하나가 프랑스 철학자 라캉입니다. 아, 라캉이요? 네. 라캉은 욕망이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틈, 그러니까 결핍, 맹겔에서 비롯된다고 봤죠. 네, 결핍. 오히려 언어를 사용해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할 때 이게 항상 완벽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남는 그 미묘한 차이, 그 잔여가 바로 욕망이 샘솟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고 소유해도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간극 같은 거.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계속해서 우리를 또 다른 대상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그런 해석이죠. 그러니까 욕망은 본질적으로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된다는, 어떻게 보면 좀 비관적인 시각일 수도 있겠네요. 네, 좀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런데 또 다른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을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막 넘쳐나는 생산력으로 본다는 거죠. 맞아요. 생산력. 마치 샘솟는 에너지처럼요. 맞습니다. 들레자한테 욕망은 뭐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연결하려는 어떤 흐름이자 힘입니다. 흐름이자 힘. 네, 욕망 기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 이건 스피노자가 말한 코나투스,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확장하려는 기본적인 노력, 이런 거나 니체의 힘의 의지와도 좀 맥을 같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대상을 갖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사회 전체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아주 역동적인 힘으로 욕망을 파악하는 관점인 거죠. 결핍이냐 생산이냐. 정말 완전히 상반된 관점이네요. 그렇죠. 여기에 또 르네 지라르라는 사상가의 모방 욕망 이론이 더해지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아, 지라르. 네.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보고 따라 욕망하게 된다는 주장 맞죠? 네. 핵심은 그 중개자의 존재예요. 중개자요? 네. 내가 A를 욕망하는 건 A 자체가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경쟁자로 여기는 타인, 즉 중개자가 A를 욕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욕망의 삼각형 구도입니다. 아, 삼각형. 자료에 나온 스탕달의 소설 적과 흑의 레날 시장 사례가 아주 딱 맞아요. 네네. 그는 자신의 라이벌인 발루노가 줄리앵 소래를 탐내니까 그전에는 별 관심 없던 줄리앵을 더 간절히 원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유행이나 명품 소비 같은 현상도 이 모방 욕망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남들이 다 가지니까 혹은 선망하는 누군가가 저걸 쓰니까 나도 갖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 말이에요. 맞아요. 속물근성이라는 말도 결국은 자신의 판단보다 타인의 욕망을 쫓는 모습과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속물은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니까 스스로의 취향보다는 타인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상을 욕망하게 되고, 그래서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죠. 이렇게 보면 욕망은 단순히 내 안에서 솟아나는 감정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또 사회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아주 복잡한 현상인 겁니다. 그렇네요. 어쩌면 라캉의 결핍감이 지라르가 말한 타인의 욕망 따라하기를 통해 구체적인 상품이나 대상으로 향해지는 그런 경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얼굴을 가진 욕망을 자본주의는 그럼 어떻게 활용할까요? 한 경제신문 기사에서는 욕망은 현대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하는 가솔린이라고 표현했던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들레즈의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면 좀 흥미로운 지점이 보여요. 어떤 건가요?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 예를 들어 왕정이나 봉건 사회는 욕망의 흐름을 특정 신분이나 규범 안에 가두고 통제하려고 했어요. 이걸 들레즈는 영토화 또는 코드화라고 불렀죠. 아, 영토화. 그런데 자본주의는 일단 이 낡은 울타리들을 확 허물어뜨립니다. 욕망을 해방시키는 거죠. 이걸 탈영토화, 탈코드화라고 합니다. 탈영토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욕망을 소비를 통해 실현할 수 있을 것처럼 막 부추깁니다. 마치 댐을 무너뜨려서 물기를 확 터주는 것 같네요. 네, 비유가 좋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자본주의는 그렇게 해방시킨 욕망의 거대한 물줄기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교묘하게 새로운 수로를 파서 특정 방향으로 유도를 하죠. 특정 방향이라면 바로 자본 증식과 이윤 추구라는 방향으로요. 이것이 바로 재영토화입니다. 아, 재영토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그 감자튀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네네. 과거에는 집에서 감자튀김 해먹으려면 꽤 번거로웠는데 기술 발달 덕분에 냉동 제품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너무 쉽게 사 먹을 수 있게 되었죠. 맞아요. 그 결과 감자 소비량도 늘고 비만 같은 사회 문제도 심화되었다는 그런 분석인데요. 맞습니다. 기업은 소비자의 그 편의성 추구라는 욕망에 부응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또 효율적인 생산 공정과 유통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먹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킨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식품 산업이라는 이 거대한 시장이 소비를 끊임없이 부추기고 확장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시장 자체가 욕망을 자극하고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이런 대량 생산과 소비 촉진 전략은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삼성 같은 기업이 정확한 수요 예측보다는 일단 대량으로 생산해서 시장에 풀고 그 공급 자체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없던 욕망도 만들어내는 셈이니까요. 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자본주의가 체제의 비판적인 움직임, 예를 들어 노동운동 같은 것조차도 포섭한다는 점입니다. 아, 포섭한다고요? 네, 노동자들의 불만이나 요구, 그러니까 그들의 욕망을 완전히 억압하기보다는 임금 인상이나 복지 개선 같은 일부 요구를 수용하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체제 자체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재영토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들의 저항적 욕망마저 자본주의 시스템이 소화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지라르의 모방 욕망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는 이런 남들 따라하기 심리를 아주 극대화하는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남이 가진 걸 나도 가져야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소비를 부추기니까요. 네, SNS에서 보이는 타인의 화려한 삶, 또 광고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모방 욕망을 자극하고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럼 어떨까요? 자료에 등장하는 소스타인 베블론의 과시적 소비 개념이 떠오릅니다. 아, 베블론? 19세기 말 미국의 신흥 부자들이 전통 귀족과는 달리 내세울 만한 혈통이나 명예가 없으니까 비싼 물건을 사거나 사치스러운 여가를 즐기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과시하려 했다는 분석이죠. 이게 비단 과거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대사회에서도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디에 사는지가 그 사람의 가치나 성공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처럼 여겨지곤 하잖아요. 네, 맞아요. 프랑스 사상가 장 부드리아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상품의 실제 사용 가치, 그러니까 기능이라기보다는 그 상품이 상징하는 기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기호를 소비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을 한번 생각해보죠. 네. 물론 가방으로서 물건을 담는 기능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는 주된 이유는 그 가방이 상징하는 부, 세련됨, 사회적 지위 같은 기호를 얻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우리는 상품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타인과 자신을 구별짓고 싶어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이런 소비를 통한 정체성 찾기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할까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쿠제는 이런 욕구를 허위 욕구라고 비판했죠. 네,
허위 욕구. 광고나 미디어가 끊임없이 주입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욕망이라는 겁니다. 네, 마르쿠제는 현대 산업사회의 그 단조롭고 소외된 노동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소비에 집착하게 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소비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일시적이고 표상적이기 때문에 결국 또 다른 상품을 향한 갈증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거죠. 광고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허위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피터 우벨의 책 욕망의 경제학에 나온 데이비드와 제인 부부 이야기가 정말 딱 맞는 사례 같네요. 아, 그 부부 이야기. 네. 수입이 늘면서 더 넓은 집을 갖고 싶은 욕망에 교회로 이사했지만 매일 왕복 3시간이 넘는 그 통근 시각에 시달리면서 오히려 삶의 질은 떨어졌다는 이야기요. 맞습니다. 스터처와 프레이라는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통근 시간이 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죠. 아, 정말요? 네. 독일 평균 42분, 미국 49분인데 자료에 따르면 한국 수도권은 평균 83분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집이라는 욕망을 위해서 매일 엄청난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와, 83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욕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지 좀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게요. 시장에 영리한, 어쩌면 좀 교활하다고 할 수 있는 전략들도 있죠. 호텔 예약할 때 보면 숙박료는 싸게 내걸고 나중에 전화 요금이나 미니바 같은 부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말이에요. 네, 가벡스와 레입슨의 연구에서 지적된 내용이죠. 이런 전략은 정보를 잘 아는 노련한 소비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어요. 아, 그런가요? 저렴한 기본료 혜택은 누리면서 추가 비용은 피하니까요. 하지만 잘 모르는 둔한 소비자는 결국 이런저런 부가 비용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내게 되죠. 흥미로운 점은 이 둔한 소비자들이 내는 추가 비용 덕분에 호텔은 낮은 기본 숙박료를 유지할 수 있고 결국 노련한 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본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참 묘하네요. 가격 자체가 품질을 나타내는 신호처럼 작동하는 경우도 흥미로웠어요. 우르시누스 칼리지 사례인데요. 네. 입학생이 줄자 등록금을 내리는 대신 오히려 크게 올렸더니 지원자가 더 늘었다는 거죠. 비싼 대학, 좋은 대학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정보가 불확실한 경우에 사람들은 가격을 품질의 중요한 단서로 여기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되게 합리적인 소비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 시장 전략에 쉽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듣고 보니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같은 경제 지표가 사회 전체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죠. 로버트 케네디가 GDP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 교육의 질, 놀이의 즐거움, 삶의 가치 있게 만드는 거의 모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의 총합이라고 연설한 내용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경제 성장이나 소비 규모가 커지는 것이 반드시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개개인이 더 행복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성찰이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런 욕망과 자본주의의 밀접한 관계는 문화 영역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보드레아르는 앤디 워홀 같은 팝아트를 대량 생산된 상품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점에서 소비의 예술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네, 소비의 예술. 영화 역시 빼놓을 수 없고요. 그렇죠. 영화는 관객의 욕망을 반영하고 또 만들어내는 아주 정교한 장치입니다. 영화 이론가 크리스티안 에츠맨 영화 관람 경험이 마치 꿈과 같다고 분석했어요. 꿈이요? 네,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망을 스크린을 통해 대리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꿈꾸는 사람은 자신이 꿈꾸고 있다는 걸 모르지만 영화 관객은 자신이 극장에 앉아 스크린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스크린 속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하잖아요. 마치 현실처럼 느끼면서요.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영화의 여러 기술들 덕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전 할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쓰이는 쇼트역 쇼트 기법이 있어요. 두 인물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줄 때 한 인물의 시점에서 다른 인물을 보여주고 다시 그 반대 시점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아, 또 편집점을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매끄럽게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편집, 인비지블 에디팅 같은 기술도 있고요. 그런 기법들이 카메라의 존재나 편집이라는 인위적인 과정을 관객이 위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영화 속 세계에 빠져들게 되고요. 네. 이런 기술들은 관객이 마치 자신이 직접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영화가 제시하는 시선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도록 유도합니다. 즉, 관객의 시선과 욕망을 영화의 서사 안으로 교묘하게 끌어들이고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특정 인물의 감정을 이입하고 그들의 욕망을 함께 느끼거나 혹은 새로운 욕망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이제 돈, 즉 화폐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상품의 기호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화폐의 역사를 보면 이 점이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네, 초기에는 금이나 은처럼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상품 화폐가 사용되었죠. 금화의 가치는 그 안에 포함된 금의 양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점차 금속 함량이 줄어들거나 마모되면서 액면가와 실질 가치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상징화폐, 즉 오늘날 우리가 쓰는 지폐나 동전입니다. 종이나 금속 조각 자체는 거의 가치가 없는데도 우리는 그걸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화폐의 가치는 그 물질 자체보다는 사회적 약속과 신뢰, 그러니까 상상에 기반하게 된 겁니다. 상상. 네, 브라이언 로트만이라는 학자는 이를 상상적 화폐라고 불렀습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5만 원짜리 지폐가 실제 5만 원의 구매력을 가진다고 믿고 사용하는 거죠. 더 나아가 이제는 실물조차 없는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까지 등장했으니 화폐의 기호적 성격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락항의 빗금 쳐진 주체, 널러, 개념을 연결해 볼 수 있다는 자료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아, 네. 우리가 사회의 언어와 규칙, 그 상징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본래의 순수한 존재 일부를 상실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이름이나 역할, 즉 기표로 살아가게 된다는 개념이죠. 마치 화폐가 실물 가치를 잃고 상징적 교환 가치를 얻는 것처럼요. 네, 그 비유가 재미있죠? 사회가 요구하는 나의 모습, 예를 들어 특정 학교 졸업생, 특정 직업군, 이런 거와 실제 나의 내면 사이에 어떤 간극이나 불일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회적 기표들로 평가받지만 그것이 온전한 나는 아니라는 느낌? 거기서 오는 어떤 공허함이나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화폐가 실물 가치와 분리되면서 강력한 교환 수단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는 공허한 기호인 것처럼 우리 자신도 사회적 기표 속에서 때로는 그런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유비 애널로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욕망의 다양한 모습과 자본주의가 이를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그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녀야만 할까요? 다른 삶의 방식이나 저항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론 대안적인 사유들도 제시됩니다. 들레즈는 노마드, 즉 유목민적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노마드요? 네, 노마드는 정해진 영토나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주체입니다. 아, 자본주의가 욕망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흐르게 한다면 그 힘을 단순히 억압하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가치와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이죠. 자본주의가 만든 욕망의 힘을 역이용해서 탈주하자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르네 지라르의 관점에서는 어떤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모방 욕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요? 지라르는 우리가 서로의 욕망을 모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 소설적 진실을 떼닫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설적 진실? 네, 많은 위대한 문학 작품들이 주인공이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허영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아, 네. 돈키호테가 죽기 직전에 기사도 소설의 환상에서 깨어나고 스탕들의 줄리엥 소렐이나 프루스트의 마르셀이 죽음 앞에서야 허영과 경쟁심의 덧없음을 깨닫는 것처럼요. 이런 성찰을 통해 모방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군요. 마르쿠제나 아도르노 같은 비판 이론가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적 의식을 강조했죠. 맞습니다. 그들은 소비사회와 문화산업이 만들어내는 화려한 이미지와 약속들, 즉 이데올로기의 기만성을 꿰뚫어보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광고나 미디어가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왜 나는 이것을 욕망하는가? 이 욕망은 진정 나의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주입된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끊임없이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태도가 바로 저항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욕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탐구, 결핍, 생산, 모방 이런 것에서 시작해서 자본주의가 이 욕망을 어떻게 연료 삼아 작동하고 우리 삶을 구석구석 쉐이핑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많은 걸 다뤘네요. 소비문화, 광고, 시장 전략, 심지어 영화와 화폐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실고 막대했죠. 때로는 당뇨 환자를 위한 인슐린 대량 생산처럼 정말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소외감, 끊임없는 경쟁, 환경 문제, 그리고 허위 욕구라는 그림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깊은 탐구를 함께 하신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일상적인 소비 패턴,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 혹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인 욕망을 바라보는 방식에 어떤 작은 파문이라도 읽혔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자본주의는 그 본성상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되 결코 완전히 충족시켜주지는 않는 방식으로 영원히 굴러가는 시스템인지도 모릅니다. 라캉이 말했듯 언제나 의민을 비껴가는 그 자녀는 남아 또 다른 욕망의 불씨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거대한 욕망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욕망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몫일 겁니다. 네, 그렇겠죠.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